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4회 1번부터 25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이 소방대상물은 작은 건물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행이 가능한 건물은 작은 건물이다. 따라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는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급의 경우에는 작은 건물이 아니죠. 따라서 특급은 절대 업무 대행이 안 된다. 1급의 경우에는 일부는 업무 대행이 되고 일부는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층수와 관계없이 전부 다 업무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연면적 15,000 이상인 경우도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다.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가 아닌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일반 빌딩으로서 11층 이상인 경우는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 가지 11층 이상의 1급, 2급, 3급이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업무 대행을 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은 맞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문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이다. 특급은 대행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틀린 답이 되겠죠. 3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관리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들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서 바닥 면적이 15,000 이상이다. 15,000 이상인 경우는 안 된다고 했죠. 4번도 틀렸습니다. 4번이 맞으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서 연면적이 15,000 미만으로 11층 이상인데 아파트 제외. 이런 경우에는 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로 부분에 보시면 단 강습교육 수료일은 23년도 4월 5일이라고 했고 보기를 보시면 안전관리자는 홍길동님으로서 선임 일자가 24년도 5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소방안전원에서 수료한 날짜는 23년도 4월 5일인데 선임 일자가 24년도 5월 10일이면 대략 1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따라서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소방안전원에서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타 부분에 보면 실무교육이 미수료 상태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실무교육이 필요한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준은 1년이 넘어가면 실무교육을 한다. 그러면 선임 일자 기준으로 언제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한은 이 선임 일자의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6개월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24년도 5월 10일에 6개월을 더하면 11월 10일까지가 되겠죠. 1번 24년도 11월 10일 이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가 된다? 맞을까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자격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겠죠? 그런데 과태료를 부담한다라고 해서 업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맞을까요? 자격정지는 안 되지만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업무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4번 강습을 수료한 날을 기준으로 25년도 4월 5일 이전에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24년도 5월 10일에 선임이 됐는데 25년도 4월 5일까지 실무교육을 수료한다? 그러면 너무 멀죠. 6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소방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항해 중인 선박과 비행 중인 항공기는 소방 대상물에 해당한다. 소방 대상물이 아니겠죠. 바다 위에 떠있는 배는 소방 대상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만 소방 대상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관계인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소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다. 따라서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3번
제한 설비는 소화시설 중에 소화 용수 설비이다. 용수 맞나요? 용수라고 하는 것은 저수조를 의미합니다.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한 설비와는 관련이 없고 제한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가 되겠죠. 따라서 제한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이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은 소방대장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소방대장은 재난 상황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재난 상황에 소방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관들이겠죠. 따라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시도지사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서 금지 행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화재 예방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 그런 곳에서 화기를 취급하다가 불이 나면 어때요? 불이 번질 우려가 크게 불이 번질 우려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장소를 우리는 화재 예방 지구로 정하게 됩니다. 그 밖에 목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예를 들어서 전주의 한옥마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불이 빠르게 번지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곳을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결론, 금지 행위는 화기를 취급하는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을 하는 모습이죠. 따라서 1번은 금지 행위가 되겠고,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열기구도 화기이죠. 따라서 2번도 금지 행위. 용접, 용단, 불꽃을 발생시킨다. 마찬가지입니다. 4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그렇죠. 대통령령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가 금지 행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던 중에 23년도 7월 1일에 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였습니다. 해임을 했으면 바로 그 건물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이 선임을 해야 되겠죠. 선임한 후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선임 기준과 신고 기준이 있는데 선임은 한 달, 즉 30일 이내 선임을 해야 되며 신고는 소방서장에게 2주, 즉 14일 이내 신고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7월 1일 날 해임했기 때문에 7월 1일에다가 30일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며칠입니까? 23년도 7월 31일이 되겠죠. 이 이전에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 7월 15일과 7월 22일이 바로 30일 이내가 되겠고 3번, 4번은 해당되지 않겠죠. 선임 신고일은 이 선임일인 7월 15일을 기준으로 2주에 해당하는 14일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7월 29일이기 때문에 선임 신고일이 7월 25일이라고 하면 29일 이전이기 때문에 1번은 14일 이내에 신고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21일에다가 14일을 더하면 8월 5일이 되겠죠. 따라서 신고를 8월 31일 날 하게 되면 14일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2번도 답이 아닙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때 방염이라는 게 뭘까요? 방염 처리를 했다는 것은 실내 장식물에 불이 잘 붙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내 장식물을 방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실습동 칠판을 보시면 칠판이 있으면 칠판 주변에 나무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장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나무 장식이 되어 있는 부분에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스티커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방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학교와 같은 곳 혹은 제실자가 피난하기 어려운 장소 있죠.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의 경우는 어때요? 환자가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피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유자 시설도 마찬가지죠. 노인과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어렵고 다중이용 업소의 경우에는 어때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노래방 혹은 클럽과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화재 시에 대피가 어렵습니다. 이런 장소는 전부 다 방염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아파트에 이런 방염 스티커 본 적 있나요? 없죠. 따라서 아파트는 층수와 관계없이 방염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종합점검 실시 대상으로 적절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자체 점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이 있는데 작동 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물은 1,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작동점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법에 맞게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종합점검 대상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즉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빌딩의 경우에는 전부 다 종합점검 대상이다. 면적 기준이 없죠. 따라서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종합점검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하는 것은 가스계 소화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 연면적이 5,000을 넘게 되면 종합점검 대상이다. 따라서 면적 기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 업소의 경우에는 어때요? 연면적 기준이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따라서 다중이용 업소이어야 하고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종합점검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연 설비가 설치된 터널의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전부 다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학교의 경우에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는 이라고 되어 있죠. 둘 중에 하나 이상 설치되어 있고 공공기관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일 때 이때 종합점검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종합점검 실시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1, 2, 3급은 아니겠죠? 왜? 작동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면적과 상관없기 때문에 면적이 없어도 4번은 종합점검 대상이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자. 피난 안전구역의 역할이 뭘까요? 초고층 빌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초고층 빌딩의 경우에는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지상 1층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30층마다 뭘 설치한다?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합니다. 즉 화재 대피 장소가 피난 안전구역이며 30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1개 이상 설치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실자들이 피난 중에 연기를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됩니다. 이때 부과되는 벌칙은 가장 높은 것, 얼마였죠? 그렇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등자가 붙었다는 것은 제조소를 포함한 등등등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제조소 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제저, 취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저, 취이다. 아닌 것은 판매소가 되겠죠. 취급소 중에 판매 취급소가 있습니다. 이 판매 취급소가 판매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판매소는 취급소의 한 가지 종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피난 안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앞에 9번을 풀 때 피난 안전구역에 대해 설명했죠. 몇 개 층마다? 그렇죠.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며 이 건물은 높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이구나 혹은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초고층 건축물로서 15개 층마다 1개소 이상 맞나요? 15개 층마다가 아니라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30층 이상 49층 이하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지만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다 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2분의 1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겠죠. 2층을 기준으로 상 5개 층, 하 5개 층 이 사이에 1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피난 안전구역의 설치 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분 대통령령이라고 했습니다. 3번은 맞는 답이 되겠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피난 안전구역은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대상으로 적절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정 수량을 기준으로 지정 수량 이상이 되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지정 수량의 배수가 있는데 해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그리고 일반 취급소의 경우에는 정기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5개 저장소의 경우 5개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건물 밖에 보시면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쳐져 있고 안쪽에 위험물 탱크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5개 저장소라고 하고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개 저장소 전부 다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할 때만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옥내 저장소 보겠습니다. 옥내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건물 내에 위험물 탱크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5개 저장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죠. 따라서 지정 수량의 그렇죠.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5개 탱크 저장소. 이 5개 탱크는 밖에 탱크 저장소가 있는 경우이고 지정 수량의 몇 배? 그렇죠.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네 가지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배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이다. 이 네 가지는 그렇죠. 지정 수량의 배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기 점검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지정 수량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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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10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제조소 아니면 일반 취급소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1번이 되겠죠. 5개 저장소는 몇 배라고 했습니까? 5배는 그렇죠. 100배라고 했고 옥내 저장소는 그렇죠. 150배라고 했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는 그렇죠. 200배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답은 1번이 되겠죠. 13번 문제, 건축물의 높이가 40m이고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 탑의 높이가 15m라고 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건축물의 높이가 40m임을 확인할 수 있고 건축 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옥상에는 옥탑 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옥탑 면적에는 승강기가 정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건축물의 높이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높이가 40이고 옥탑 면적이 15이니까 55m가 건축물의 높이일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1이 기준입니다. 이 8분의 1이라는 것은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 1000에 8분의 1을 곱하면 그렇죠. 125제곱미터입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초과하는 125 이상이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옥탑 면적이 넓은 경우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15m를 전부 다 건축물 높이에 산정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과 같은 경우 125 이하이죠. 100이면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일부만 추가하게 됩니다. 일부 추가할 때는 12m가 기준이기 때문에 12m를 초과하는 경우는 12m를 제외한 부분은 건축물 높이에 포함을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5m에서 12m를 빼면 그렇죠. 3m가 되겠죠. 따라서 3m에 해당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합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0과 3을 더하면 그렇죠. 43m가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먼저 구해서 이걸 초과하면 전체 높이를 옥탑 면적에 해당하는 높이 전체를 건축물 높이에 포함을 전부 시키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12m를 제외한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옥탑 면적이 될 수 있는 구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옥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옥상에 지어진 작은 구조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승강기실이 될 수도 있고 즉 엘리베이터가 보관되는 승강기실이 될 수도 있고 물 탱크실이 될 수도 있고 기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옥탑방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옥탑방이 옥탑 면적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대수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은 주요 구조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내기에서 지면 바보주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때 내는 내력벽, 기는 기둥, 지는 지붕틀, 바는 바닥, 보는 보, 주는 주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요 구조부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면적으로 치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한다 라고 했을 때 대대적인 수선이다 라고 해서 대수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한다. 대수선이 맞죠? 볼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한다. 맞습니다.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한다. 맞습니다.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한다. 전부 다 대수선에 해당하죠? 그럼 어떤 답이 틀린 답이 될까요? 자, 대부분 이 3개를 뭐 2개, 1개 정도로 바꿔서 오답으로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30제곱미터도 20제곱미터 이상 해서 면적을 조금 바꿔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 조금 한 번 더 어렵게 냈죠. 지붕틀에 보시면 한옥의 경우에 석가래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한옥의 경우 석가래가 제외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조금 어렵게 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3, 30이다. 이것과 가끔 나오는 석가래가 제외된다. 이렇게 2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피난 시 이동 경로에 따른 피난 계단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피난 계단에는 옥내 피난 계단, 옥외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3가지가 있습니다. 옥내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옥내인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 시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계단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경우는 그냥 일반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째, 옥외 피난 계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밖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면 쪽에. 그러면 옥내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계단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때는 피난층이 아닌 바로 지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피난층이 아니라 지상층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옥외 피난 계단은 옥내에서 옥외 계단을 통해서 지상층으로 바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 피난 계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파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에 불이 나면 옥내에 불이 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실을 거쳐서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실이 부속실이 되겠죠. 따라서 부속실을 거쳐서 방화문을 열고 계단실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가겠죠. 이 피난층은 지상층이 될 수도 있고 피난 안전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곧바로 지상으로 내려가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 피난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개 피난 계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난층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첫 번째, 옥 내에서 계단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간다. 일반 빌딩을 의미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앞에 옥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옥내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3, 4번은 틀렸죠. 2번째, 옥 내에서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을 거쳐 피난층으로 간다. 부속실, 즉 엘리베이터가 있는 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의 분류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화재의 종류에는 A급, B급, C급, D급, K급이 있습니다. A급의 경우에 우리는 일반 화재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 목재나 종이, 섬유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휘발유, 즉 유류의 경우에는 어때요? C가 아니라 그렇죠. B급 화재가 되겠죠. C급 화재는 뭘까요? C급 화재는 전기 화재입니다. 따라서 전기 화재는 C급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금속이기 때문에 D급 화재이다. 식용유의 경우에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이기 때문에 키친을 의미하는 K, K급 화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류 화재에서 유류라고 하면 여러분들 휘발유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기름이기 때문에 어떤 소화 약재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폼, 소화 설비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때 폼이라는 것은 거품이기 때문에 질식 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 소화 효과가 질식 소화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고 이 폼 소화 약재의 경우에는 유면, 즉 기름면을 덮어서 불을 끄는 소화 방법이다. 따라서 유면을 덮었다라고 하니까 질식 소화와 연결하면 되고 이 폼 소화 약재의 기타 소화 효과가 있죠. 기타 소화 효과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냉각 효과도 있습니다. 냉각 효과가 있다는 이유는
폼 소화 약제의 경우에는 물과 섞기 때문에 냉각 소화 효과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7번 문제,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연소에는 세 가지 온도 개념이 있는데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이 있습니다. 암기하실 때는 인연발화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 인화점에서 발화점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온도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가연성 고체가 가열되면 열분해를 하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가스가 발생이 되고 연소가 이루어진다. 이 연소를 우리는 분해연소, 맞죠? 분해연소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두 번째. 점화원으로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이다. 이 온도를 우리는 그렇죠. 인화점이라고 했습니다.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어야 된다. 2번도 맞습니다. 그러면 점화원이 필요 없이 4번을 보겠습니다. 점화원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즉 점화원이 필요 없이 주위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서 스스로 점화한다. 이 최저 온도를 우리는 발화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화점에 비해서 발화점이 몇백 도 이상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 인화점보다 5도에서 10도 높아서 불꽃을 최소 5초 이상 지속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발화점이 아니라 그렇죠, 연소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도에서 10도 높다 연소점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실내 화재의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화재의 양상인데 화재의 성장 단계는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화재의 성장 단계는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초기 단계,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 이렇게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성장기에서 중요한 현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천장 위를 불꽃이 굴러다닌다고 해서 롤링을 한다. 즉 롤오버라고 하고, 롤오버가 이루어지면 갑작스럽게 플래시가 번쩍하듯이 화염이 생기는 현상, 이걸 우리는 플래시 오버라고 합니다. 따라서 롤오버 다음에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하는 성장 단계를 우리는 성장기라고 하며, 최고 온도를 찍는 단계가 최성기, 그리고 불꽃이 점점점 사그라드는 단계 감쇄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감쇄기 때 급격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면 다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백드래프트 현상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장기에 롤오버와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고 감쇄기에는 백드래프트, 즉 역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초기에는 발화 단계이기 때문에 흑색 연기가 나온다. 초기니까 흑색이 아니라 백색 연기가 나오겠죠? 1번은 틀렸고, 2번 성장기는 화재 상황 변화가 격렬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시기로 백드래프트 현상이 일어난다. 백드래프트 현상에는 성장기가 아니죠. 백드래프트 현상은 감쇄기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최성기는 실내 연기의 양이 적어지고 화염이 확대되어 계구부 밖으로 분출된다. 화염이 확대되기 때문에 최고 온도를 찍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감쇄기의 경우에는 다량의 공기 유입 시 플래시 오버가 아닌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된다 라고 했습니다. 4번도 틀렸네요. 20번 문제, 다음은 위험물의 유별 특성에 대한 용어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위험물의 종류 6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위험물에는 인류부터 육류까지 6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하실 때는 상가자, 인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류 물어봤죠. 이류는 가에 해당하는 가연성 고체.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2, 4번은 틀렸네요. 사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니은에 들어갈 말은 인화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19번 문제. 다음 중 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위험물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죠. 1, 2, 3, 4, 5, 6. 6가지가 있는데 1, 2, 3류를 우리는 상가자, 4, 5, 6류를 인자산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4류를 물어봤죠. 4류는 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화성 액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화성 액체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휘발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휘발유를 떠올리시면 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휘발유가 자기 반응성 물질일까요? 자기 반응성 물질은 내 안에 산소도 있고 내 안에 가연물이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자기 반응성 물질은 오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 인화성 액체는 어때요? 인화성은 가연 물질이겠죠. 두 번째,
대부분 물보다 무겁다라고 했는데 기름은 물 위에 뜨죠. 따라서 물보다 가볍다라고 봐야 되며 증기의 경우, 즉 휘발유가 기체가 되면 유증기가 됩니다. 유증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공기보다 가볍다가 아니라 무겁기 때문에 바닥 쪽에 체류하게 된다. 즉 누설이 되면 바닥 쪽에 체류한다.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도 틀렸네요. 유증기의 경우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게 되면 연소 폭발한다. 즉 휘발유라는 액체가 공기와 혼합돼서 연소하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가 기체가 돼서 유증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 폭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TNT는 사료이온물이다 라고 했는데 TNT는 폭탄입니다. 이 폭탄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오류 위험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21번 문제.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누전 차단기가 고장이 났다. 누전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새면, 즉 전류가 새면 차단기의 스위치가 내려가서 전원을 끊어줍니다. 근데 이게 차단기가 고장이 났다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될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살짝 애매하니까 세모를 치고 가겠습니다. 과전류에 의한 발화. 과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발화가 생길 수 있겠죠.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 화재가 되겠죠. 2번은 맞습니다. 합선이다. 즉 선 두 가닥이 피복제가 녹아서 붙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발화할 수 있겠죠. 접촉부의 과열에 의해서도 발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누전 차단기 고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적인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는 없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기도 확보를 위한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그럼 기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기도가 막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죠. 입안에 이물질이 끼어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침을 유도해서 이물질, 목 안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하겠죠. 혹은 이렇게 기침으로 이물질이 제거가 안 될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환자의 등 뒤에서 환자의 명치 부분을 끌어안고 힘을 주어서 명치 부분을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하임리히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물질이 목구멍을 보니까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손가락을 넣어서 제거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더라도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제거하려다가 이물질이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제거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턱을 위로 올려서 기도가 개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환자의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기침을 유도한다. 맞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아니죠. 하임리히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3번. 눈에 보이는 이물질을 손을 넣어 제거한다? 이것도 안 되죠.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는 어떻게 한다? 머리를 옆으로 젖히는 게 아니라 뒤로 젖히고 턱은 위로 올려서 기도가 개방되도록 해야 되겠죠. 24번 문제. 심폐소생술의 시행 순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깨를 두드리면서 환자에게 말을 걸어야 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반응을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다가 첫 번째 순서가 되겠고 그 다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호흡을 확인해야 되겠죠. 즉 숨을 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서 호흡이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가슴 압박 30회를 시행하게 됩니다. 가슴 압박 30회가 끝나면 인공호흡 2번을 실시를 하고 소방관이 올 때까지 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반복하는 과정이 6번째. 호흡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 자세로 눕혀서 기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옷이 7번째 순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죠. 24번 문제. 출혈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그럼 피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피가 나게 되면 구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사작용은 당연히 둔해지겠고 혈압은 피가 빠져나가면 저하가 되고 피부는 창백해지겠죠. 체온은 떨어지고 호흡도 곤란해집니다.
피가 나가버리면 당연히 탈수 현상이 발생해서 갈증을 호소하게 되고 호흡과 맥박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호흡과 맥박은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아마 호흡과 맥박이 빠르다 부분일 것 같아요. 피가 나면 호흡과 맥박이 느려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숨을 가쁘게 쉬기 때문에 호흡과 맥박이 빠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약하고 불규칙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구토가 발생한다. 맞죠? 반사작용이 민감해집니까? 아니죠. 반사작용이 둔감해지겠죠. 혈압은 내려가고 피부는 창백해집니다. 호흡과 맥박은 빨라지고 약하고 불규칙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운수시설로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인 장소에 소화기의 능력 단위가 그렇죠. 3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단위인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 소화기가 몇 개 필요한가, 최소 몇 개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내화 구조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면적 기준을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소화기의 능력 단위에서 장소별로 면적 기준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3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라고 했고, 공직관 문의장의 경우에는 그렇죠. 50제곱미터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00제곱미터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1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노숙의 공판창, 그리고 업무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문제에서는 운수시설을 물어봤죠. 그러면 위락시설이나 공직관 문의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업무시설 이외의 운수시설도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3,000이기 때문에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입니다. 그러면 단위수로 치자면 30단위의 소화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소화기가 3단위짜리 소화기라고 했기 때문에 소화기 한 대가 3단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30단위를 3단위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당 3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위라는 단위가 없어지겠고 개만 남겠죠. 따라서 30을 3으로 나누면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는 소화기의 단위수를 나누어주면 소화기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